그러면 이제 쭉 보면 TMT 팀, 스폰서 파이낸싱 팀, 그다음 ECM 부서 이렇게 계셨던 거 네. 맞죠? 네, 순서대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TMT라는 게 뭔지. 네. 이 IB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각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인더스트리 팀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서비스,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이제 그 프로덕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덕트 팀들에는 뭐 M&A 팀이나 채권 자본시장 팀, 아니면 뭐 주식 자본시장 팀 이렇게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팀들이고요. 인더스트리 팀은 뭐 소비재, 테크, 헬스케어 이런 이제 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들이고요. 어떤 딜이 있다고 했을 때 매트릭스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A라는 테크 회사가 B라는 테크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럼 이제 인더스트리 팀에서는 이제 테크 섹터를 담당하는 TMT가 이제 Technology, Media and Telecom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팀에서는 TMT 팀이 일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프로덕트 팀에서는 M&A 팀이 와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TMT 팀의 경우에는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커버리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매니징 디렉터, 전무에 해당하는 직급들이나 아니면 그 아래 디렉터, 상무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기업 금융이나 아니면 인수합병 아니면 뭐 다른 코퍼 파이낸스상 뭐 니즈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즈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니즈에 맞는 이제 마케팅 자료, 피치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뭐 경쟁사 동향이나 산업 동향 이제 이런 거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제공해주고 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으로 와서 처음에 스폰서 파이낸싱이라는 팀을 조인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는 그 자산관리 디비전에 있는 부서였어요. 그 고객들 돈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조성한 펀드를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폰서 파이낸싱이라는 팀은 이제 그 메자닌 금융이라는 형태로 PE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메자닌 금융 형태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메자닌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네. 메자닌의 뜻은 뭐 건물 같은데 그 그라운드 플로어랑 그다음에 1층 사이에 있는 사이에 껴있는 그런 층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금융 자본 구조상 뎃이랑 에퀴티 사이에 껴있는 뎃의 성격도 갖고 에퀴티의 성격도 좀 갖는 그런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이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제 금융 기법 중 하나가 leveraged buyout이라고 흔히 LBO라고 부르는 기법이 있는데요. 인수 기업의 한 60%에서 80% 정도를 차입금으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은행 대출만으로 다 조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사모 펀드가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인수하는 회사로. 기업에서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인수금융의 원리금이랑 이자금을 지불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뭐 7천억 개 차입금을 조달을 했다고 쳐봐요. 잠깐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LBO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고 싶을 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1조짜리인데 한 3천억밖에 없어요. 그럼 7천억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LBO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인수하려는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명의로 대출을 해서 그거를 사서 이제 그 원리금을 그 회사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로 이제 갚으려고 한다.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미 인수한 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자본 조달 비용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메자닌 금융. 그렇게 설명하면 좀 쉬운가요?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이제 그 인수 금융을 해준 은행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미 얘네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얘네는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는 뭐 채권이나 대출을 하게 된다고 네. 하면 그거를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LBO를 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해주는 대출보다 네. 더 선순위를 갖는 대출은 못 해준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에 위치하는 대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활용이 되는 게 메자닌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 대출보다는 후순위고, 네. 하지만 자본 이제 네. 주주들보다는 더 선순위를 갖는 그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말씀하시는 게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회사를 해산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받게 되느냐 그 순위로 봤을 때 일단 그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고 나서 맨 끝에 남은 게 이제 주주들 몫이잖아요. 그 순위에 있어서 딱 적당히 이제 부채와 자본 사이에 정도 있는 게 메자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메자닌 금융을 해주는 게 스폰서 파이낸싱이다 그런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 회사로 이만큼 돈을 빌렸고 은행에서는 이거 빌려줬는데 어쨌든 또 빌려주는 것도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 금융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 인수금융을 해준 네. 그 은행에 비해서 당연히 리스크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높은 더 높은 수익률을 이자로? 요구를 하죠. 예, 네.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블루칩 회사들에 비해서 네.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주기에 앞서서 신용 분석을 굉장히 면밀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구글이나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신용 분석을 하는 과정이 좀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고 쉬운 편인데 이제 메자닌 금융이나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 이제 하이 yiel드에 해당하는 그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나리오 테스팅도 많이 하고요. 뭐 앞으로 이 회사의 사업이 뭐 잘 될 경우, 그 다음에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될 경우, 30% 줄어들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서 네. 그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아, 또 이제 확률 같은 거 투자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 네. 투자하는 자금이 그 네. 투자 은행의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자금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high net worth individual, 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 고자산 개인 고객들, 되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그 자금 예탁을 받잖아요. 이걸 나 대신 투자하고 굴려서 네. 수익률을 내달라. 그래서 자금 예탁을 하면은 자산운용 네, 식으로? 자산운용.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예탁을 이해했습니다. 받으면 그거를 뭐 다 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네. 하는 건 아니고 뭐 상장 주식에도 투자를 할 거고 채권을 네. 투자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예금들을 은행 내부에서 그 펀드식으로 네.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각각 팀마다 이제 네. 자기네들이 스페셜라이즈하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시티그룹의 그 자산운용을 맡기는 고객들의 네. 그런 투자금을 여러 군데 이제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한 군 네, 그 투자처가 네, 이런 스폰서 파이낸싱 네. 그런 사모펀드한테 고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네.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ECM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이제 ECM 같은 경우는 Equity Capital Markets, 한국말로는 주식 자본 시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IPO, 네. 아니면 뭐 스펙, 네.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나 사모를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동향이나 아니면 뭐 주식시장 내에 뭐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뭐 최근에 어떤 파이낸싱을 했고 뭐 반응은 어땠고 또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탭핑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 센티멘트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랑 산업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이런 네. 업무를 합니다. 그럼 그런 딜들은 IPO든 뭐든 네. 이런 딜은 그런 고객들이 어쨌든 딜을 의뢰하는 건데 네. 이제 세일즈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것도 다 그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뭐 딜이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그 팀이 움직이고 뭐 그런 전체적인 게 있나요? 프로세스? 네, 일단 뭐 딜 맨데이트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딜에 일하는 투자은행으로 선정이 되면은 일단 제일 처음 먼저 그 딜을 스폰서하는 MD나 디렉터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스태퍼라고 불리는 인력 관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애널리스트 스태퍼가 있고 이제 어소시에이트 스태퍼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 딜 맨데이트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애널리스트랑 어소시에이트 스태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스태퍼들은 이제 각각의 애널리스트랑 어소시에이트이 뭐 어떤 딜이나 어떤 피치북에 일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워크로드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뭐 적절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HR 쪽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팀 내부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뱅컨대 스태퍼가 약간 겸직하는 네, 거예요? 겸직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태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IB 업무 수행을 롤을 하는 네. 뱅커가 네. 그거를 네. 해준다. 네. 이렇게 딜 팀을 먼저 조성을 해요. 네, 근데 팀이 조성되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트릭스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더스트리 팀에서 일을 하게 될 인원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또 프로덕트 팀에서 일을 하게 될 인원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외에도 뭐 내부 법률 팀도 있고 네. 컴플라이언스 팀도 있고 이제 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종결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으로 모든 인원들이 모여서 네. 그 딜 팀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이메일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를 만들고 네. 왜냐하면 투자은행 업무 성격상 MNPI 미공개 주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알 필요가 없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저 라자드에서 그때 잠시 있을 때 거기 보안 책임자 CIA 네.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엄청 깐깐하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못 쓰게 네. 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보면은 맨날 뭐 규제 같은 거 어겨서 아, 그쵸. 투자은행들 막 몇백 밀리언씩 그 파인 부과되고 그러잖아요. 음. 벌금도 벌금인데 사실 그런 게 있었을 때 일단 그 미국 증권위원회에 밑보이는 것도 굉장히 크고 네.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데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딜팀이 먼저 조성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복수 주관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주관사들끼리 또 이제 같이 미팅을 딜팀 각 주관사 딜팀들끼리 미팅을 해서 이제 업무 분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필요한 법무법인, 뭐 회계법인 또 선임하게 되고 또 뭐 프로젝트나 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리서치 펌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선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딜을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분단된 업무에 따라서 딜 진행을 하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밸류에이션도 있을 밸류에이션도 거고 하고. 근데 그 밸류에이션에 앞서서 딜 진행 프로세스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듀딜리전스라고 부르는 이제 기업 실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션, 뭐 법률적,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그 기업 임원이랑 실무진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우리가 이 딜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정보들을 네. 알아내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마케팅 이제 자료들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자료들을 또 투자자들한테 배부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딜 구조 확정시키고 네. 그다음에 계약서 사인하고 딜 종결 하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속에 이제 가치평가 과정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실사하는 부분도 가치평가에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뭐 실사의 과정에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으로도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무적 실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해서 적정 가치를 도출을 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IB들이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을 구하지 못해서 뭐 예를 들어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밸류에이션에 동의를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투자은행은 결국은 딜을 종결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인력들 다 동원해서 굉장히 시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해도 딜이 종결이 안 되면 한 성립이 푼도 못 받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계약서에 뭐 딜이 종결이 안 될 경우에 그 과정에 들어간 우리의 뭐 제반적인 비용들 최소한은 지급을 해준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 그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뭐 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 사이드 즉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기업을 팔고 싶어하는 기업에 우리가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업은 팔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산업이나 뭐 그 사업이 인기 있는 네. 산업이 아니라든지 이런 모종의 이유로 제대로 된 바이어를 못 찾아서 정말 2년 3년 그 이상도 딜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런 좀비 딜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딜들이 실제로 많고 네. 뭐 IPO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 주식 자본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죠.
올해 들어오면서 사실 네, 주식자본 많이 시장이 시장이 완전 안 좋죠. 죽어버려서 한 예로 한국에서 현대오일뱅크 네. 같은 회사를 보면 올해도 IPO를 추진을 하다가 또 한 번 취소를 했는데 사실 이 이전에도 이미 2번 IPO를 추진을 하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 팀에서 했던 이제 이 그 전 IPO는 CT에서 했었었는데요. CT에서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래도 적어도 네. 그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서 네. 이제 그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을 좀 사가기는 했었어요. IPO는 이제 네. 투자자들이랑 딜 로드쇼 미팅까지 했는데 네네. 이게 로드쇼 미팅에서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회사가 원하던 밸류에이션이랑 괴리가 워낙 커서 IPO 쪽은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전략적 투자자 쪽에 지분 매각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딜이 성사가 안 되고 몇 년 이상씩 질질 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사실 IB는 거의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딜을 종결시키는 게 IB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확한 밸류,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수용 범위가 있다면은 네. 어쨌든 높은 쪽의 바이어스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당연히 발행사 아니면 기업을 파는 입장에서는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좋죠. 네. 근데 이게 IB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부동산 중개인이랑 비슷한 게 네. 이게 어쨌든 부동산 중개인도 내가 매매 가격이나 월세 일정 퍼센티지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의 전제는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네.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여기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선 도저히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네. 성사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한 요 정도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기업한테 뭐 물론 100% 이렇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을 이제 레인지의 상단으로 네. 제시를 하는 편이죠. 그럼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당장 IPO를 해야 돼 아니면 우린 지금 기업을 팔아야 돼 이런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상단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복수의 주관사들이 있으면은 각자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업무 분담을 할 때 보통 이제 누가 밸류에이션을 한다를 정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이 그거를 이제 당연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주관사들에게 계속 소통을 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실사를 했을 때 뭐 이러한 정보를 얻어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하겠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하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중간 과정물들을 공유를 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주관사들한테 동의를 얻어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동의 수 안 있죠. 하고 뭐 싸울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 어느 정도 의견 제시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편이에요. 업무 분담상 밸류에이션을 맡은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주도하기는 하지만 다 내부적으로 따로 밸류에이션을 해봐요. 그래서 각자가 해봐서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다 해서 이제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네네. 그 IPO 건수 중에서 뭐 인상 깊으셨던 IPO 같은 건수가 있으시나요? 그쵸. 뭐 IPO 같은 경우는 그 2017년도에 미국에서 상장한 로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OTT 디바이스 회사인데 그 구글 크롬캐스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스마트 기기가 아닌 기기에 이제 간단히 동글 형식으로 이거를 부착을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당연히 그 스트리밍 서비스랑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서비스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흥해야 얘네들도 흥하는 기업이니까. 17년에 이제 그 상장 맨데이트를 받고 실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에 걔네가 이제 창업을 하고 한 15년 정도가 된 시점이었는데요. 15년 동안 계속 영업 적자였어요. 뭐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뭐 미국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드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2016년에 일단 그 주식 발행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2017년도에
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이랑 그 다음에 한국의 마켓컬리랑 비슷한 그 블루 에이프런 블루웨이프. 네. 네, 이라는 회사가 2017년에 IPO를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처참했어요. 네. 네, 뭐 반토막 나고 반토- 네. 시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적자를 내는 고성장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도가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그 로쿠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기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이랑 접촉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스냅이랑 블루에이프론이랑 마찬가지로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 또 그 확률이 그 확실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쿠가 내부적으로 그 애드버타이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도 주목을 이제 막 한창 받고 있던 시기였고 또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케이블 번들 TV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막 원하지 않는 채널들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뭉태기로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뭐 한 달에 싸게는 뭐 네. 70불, 80불부터 막 100달러 넘어가는 이런 비싼 서비스가 많았는데 뭐 그 당시 이제 경기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좀 코스트 커팅을 많이 하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이게 코스트 커팅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지나면서 이게 소비자들의 그 미디어 소비 성향이 이런 케이블 TV 이런 거를 끊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네. 뭐 그 당시 한창 미국의 4G도 보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스마트 기기랑 태블릿의 이제 보급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지금 엄청난 스트리밍 시장이 된 뭐 인도나 네. 중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커지면은 이제 로쿠라는 회사는 자기네들 디바이스도 많이 팔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이제 그거를 뭐 광고 회사에 팔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 광고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장 큰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로 이제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그 스토리를 팔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다행히. 그래서 2017년도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잘했고 제가 알기로는 상장 이후에 그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고 바로 갔어요? 바로 이렇게 간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워낙 이제 테크에 그쵸. 대한 인베스터 센티먼트가 좋지는 좋지 않았어서 않아서. 좀 완만하게 우상향하다가 2021년도 이제 코비드가 한창이던 때 제가 사람들이 알기로는- 많이 네, 하기 그쵸.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400달러 넘어갔다가 뭐 지금 지금 한 반토막 60달러까지 떨어진 났겠네요. 거는 60달러까지 60달러까지 떨어진 건 비밀 아닙니다. 85%? 네.